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기업은 바로 닛산입니다. 한때는 기술의 닛산이라고 불리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 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 거인이 어떻게 두 번씩이나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 잃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이 살아남으려고 자기네 본사 건물을 팔아야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게 바로 닛산이 마주한 진짜 냉혹한 현실입니다. 바로 올해 2024년에요. 닛산이 정말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결국 요코하마에 있는 자기네 본사 건물을 팔기로 한 거죠. 아니, 한때는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거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건물에서 새 들어 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 사건의 뿌리를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비극에는 뭐랄까 화려했던 시작이 있잖아요. 닛산의 이야기도 딱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좀 돌려서 1970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닛산이 닷선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을 막 정복하던 그야말로 황금기였던 시절로요. 바로 이 차입니다. 전설의 닷선 240지. 모든 건 이 차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정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고장나던 유럽 스포츠카의 그 멋진 스타일은 그대로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절대 고장 안 난다는 일본차 특유의 엄청난 신뢰성을 딱 얹어버린 거예요. 이러니 뭐 게임 끝이었죠. 닛산은 단숨에 와, 저 차는 멋진데 고장도 안 나네? 하는 독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일본 자동차 3사 구도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토요타는 딱 보수적이지만 절대 고장 안 나. 이걸로 신뢰를 쌓았고, 혼다는 우리는 엔지니어링 끝판왕이야. 이걸 보여줬죠. 근데 닛산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혁신적이고 스타일리시하고 무엇보다 운전이 죄밌는 차. 바로 이 포지션이었던 거죠. 이 확실한 정체성 덕분에 1985년에는 미국에서만 무려 83만 대를 펄어치웠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아시죠?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그 유명한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성공에 취해 있던 닛산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 기업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닛산과 토요타, 이 두 거인의 대응은 정말 극명하게 달랐어요. 토요타는 진짜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내부에서 혁신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닛산은 어땠을까요? 아, 이건 환율 때문이야, 정부 규제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남탓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 특징도 없는 말 그대로 영혼 없는 차들만 만들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조 5천억 엔. 와,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5조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닛산은 그야말로 파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랑스의 르노가 구원투수로 등판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남자를 닛산으로 보냅니다. 그의 이름 바로 카를로스 곤이죠. 이 사람이 닛산에 오자마자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엄청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공장 5개를 닫아버리고 직원을 2만 명 넘게 잘랐어요. 그리고 일본 특유의 그 비효율적인 계열사 공급망 있죠? 그것도 완전히 해체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파괴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하지만 이 충격요법, 이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결과는요,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온 지 딱 1년 만에 닛산이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카를로스 곤은 순식간에 일본에서 국민 영웅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눈부신 성공 속에 두 번째 몰락을 불러올 아주 치명적인 파멸의 씨앗이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바로 프로젝트 88이었습니다. 2011년에 카를로스 곤과 경영진들이 이런 목표를 세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 시장 점유율을 8%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 바로 이때부터 닛산의 목표가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를 맞추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어땠을까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목표 10%였는데 9.7%까지 갔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떻게 그 숫자를 만들었냐는 거였어요.
닛산은 렌터카 회사의 차를 막 헐값에 넘기고요. 다른 회사들보다 인센티브를 2배 넘게 뿌려가면서 억지로, 정말 억지로 판매량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 대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한때 혁신과 운전의 재미의 상징이었던 닛산의 이미지가 이제는 그냥 싸구려 렌터카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죠. 결국 숫자를 쫓다가 브랜드의 영혼을 통째로 팔아버린 셈입니다. 브랜드 가치는 바닥을 치고 수익성은 계속 나빠지던 2018년. 바로 그때 닛산의 심장부에서 정말 거대한 폭탄이 터집니다.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죠. 카를로스 곤 체포 사건입니다. 2018년 11월이었어요. 카를로스 곤 회장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소득을 줄여서 신고했다는 거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속을 다르게 봐요. 르노랑 완전히 합병되는 걸 막으려고 닛산 내부의 일본인 경영진들이 일으킨 일종의 쿠데타였다고 보는 거죠. 이런 내부 권력 다툼의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리더를 잃어버린 닛산은 방향을 잃은 난파선 신세가 됐고요. 불과 2년 만에 전 세계 판매량이 30%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그 모든 실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낸 2024년의 이 처절한 현실로 말이죠.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2219억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조 1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이게 닛산이 2024년 딱 6개월 동안 기록한 순손실이에요. 와, 이쯤 되면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본사를 팔아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닛산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상징이었던 본사를 파는 건 물론이고요. 전 세계 생산량을 20%나 줄이고 9천 명이 넘는 직원들을 내보내는 아주 극단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닛산의 상황은 이래요.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이 있었고 지금은 집까지 팔아야 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이 세 가지가 막 뒤엉켜 있는 그야말로 딜레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닛산의 이 길고 긴 추락의 역사는 우리에게 비즈니스 세계에 아주 냉혹한 교훈 하나를 던져줍니다. 뭐냐면 스스로 바뀌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외부의 어떤 잔혹한 힘에 의해서 강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닛산의 경우에는 그 외부의 힘이 아주 명확했죠. 1990년대에는 그게 카를로스 곤이라는 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떨까요? 바로 닛산의 본사 건물을 사들인 사모펀드 같은 글로벌 투자 자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집까지 팔아버린 회사가 과연 한때 세상을 매료시켰던 그 영혼을 다시 사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닛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어쩌면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